아니 어떻게 여기 보이더니만 어디로 갔어요? 아니 서울에 들어가더니 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이고 이교수 명함이라도 하나 주고 가야지. 이교수님 아니 한번 통화해요 그냥. 네 그래요. 채널이 19개나 폭발해가지고 우리 오빠하고 이제 서로들 많이 보호해주고 이제 목걸 해줘야 돼요. 서투를 좀 알려주시고 그 저기 이동관 그 위원장 위원장 인사가 있어요. 전임장 거기 그렇죠. 그쪽을 좀 면담하고 우리 유튜브 연합회 임원들이 면담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제가 그래도 그 연결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두 고생들 하십니다. 왼쪽으로 메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메아리가 없는 거기 들어가시면 할수 있는 일을 좀 우리 좀 도움 좀 주는 거 한번 고생을 해봐요. 네. 제가 늦게 나이 들어서 부정선거 발표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하여튼 뭐 20대들 얘기도 좀 한다 처음 소리가 나왔는데 얼마나 오는 경우는 안 저희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해달라고 했어요. 전화번호. 방송을 어떻게 하겠다고? 용돈으로 받아주고 이쪽으로 같이? 예. 내 명함이 나는 있잖아. 그러면 잘해서 잘 돼. 그동안 제도권 용사에 대한 사람들을 좀 보완수 했는데 제도권 용사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다 그런 계획을 시즌을 한번 보겠다. 제가 판단을 어떻겠습니다. 9월 말쯤 돼서 나한테 왜 전화했냐. 자, 여기 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얘기를 우리 의도대로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그동안에 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동안은 먹는 거야 러시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인 행사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연애 쪽을 여기 이번에 물어봐요. 지금은 물어봐야죠. 뒤로 오시라고 한번 오시면 뒤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쪽은 sem이라고 여기랑 여기서 하시겠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해서 내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제 3시 59분이라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행사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2부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2부 행사는 전 파키스탄 대사를 이용하신
국가정보연구회 심의본부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대희 회장께서 박수 세 번 쳐합니다. 소리 들립니까? 그 사실 일부 행사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그 오늘 주제 발표하신 김충남 박사님 말씀만 듣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이렇게 눈물이 날 듯 찡한 거는 이렇게 그 걱정하시는 분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오시. 저는 처음에 몇 분 안 오시나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신원입니다. 저는 이제 곧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빨리 준비한 거 그래도 있습니다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 하게 되면은 사실 떠오르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등수평 때는 도강양이라고 했죠. 근데 시진핑 들어와서는 소위 신형대국 관계란 말이 나오고 또 유소자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중국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변화했다는 걸 과시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충남 박사님의 그런 전문적인 견해와 그리고 논평하시는 분들,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긴장하시도록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로 조셉 나이 교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으로 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미중이 뭐 싸움하고 붙는다고 하지만은 미국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 한마디가 미국은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지금 오늘 제목 나오는 샤파워라는 건 사실은 뭐 학자들이 만들고 본인들도 쓰겠습니다만은 중국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진 소프트 파워의 부족함을 메꾸고 또 미국에 대항해보려고 개발한 신형 전략 구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실은 트럼프가 취임 직전이어서 미국의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쇠퇴했다 뭐 그런 분위기가 자조적인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시 주석이 한 몇 가지 단어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글로벌 거버넌스, 오픈 글로벌 이코노미, 이노베이션, 그레이터 글로벌 볼. 이거 눈을 감고 들으면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표면적으로 쇠퇴한다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의 리더십 공백이 생겼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중국이 메꿔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이 들어와서 외치는 가치동맹,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이거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그 뒤에도 이엔 다보스 포럼하고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 등에서도 이런 그 입장을 계속 개진해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2011년에 시진핑이 소위 당 총서기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임명한 게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이고 그거를 실천적인 수단이 소위 1대1로입니다. 원벨트 원로드라는 전략인데 이게 연계해가지고 중국이 아시아로 세계를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AIIB라든지 RCEP 또 공자학원 이런 것이 다 큰 전략적 구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진 샤파워를 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느냐? 중국은 대외 관계에서는 외경상으로는 쉽게 말해서 하드파워 구사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하고 요 대만 해협 근처에서만 하는 모습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소위 소프트 파워의 접근에 대해서는 별로 내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무역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요구를 수용토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 중국의 샤프하고 전략은 결국은 이런 직간접적 그 침투를 통해 가지고 소위 영향력 공작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influence peddling operation입니다. 여기는 뭐 미국뿐이 아니고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들은 한 번씩 다 혼이 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그 카이다라고 국방연구원하고 이후에 한 그 외교안보 담당하는 부서하고 회의하는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목이 주제가 그 PB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입니다. 외국에 의한 정보 그 조작과 관여였습니다. 이유도 사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걸 놓고 있다가 이게 중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구나 하고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도 저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고 이 모임은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그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의 대결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전략적 제어가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정보를 통해서 상대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 분야에 침투하고 또 영향력 공작을 한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같은 공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 크게 한 방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공작의 산물인지 모르지만은 전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 보고는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다 스스로 비하를 했고 그때 그 당시의 대사는 신임장 제정시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는 글귀를 남겨서 스스로 중국의 영향력이 있음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동맹 외교와 원칙 외교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들은 지금 제목 나와 있는 2024년 대한민국 총선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정치 사회적 계기에 그들의 샤프파워를 비롯한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 노선에 변경을 가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르긴 몰라도 북한하고 합작해서 대남 영향력 공작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걸 막는 일은 여야나 진영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막아야 하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현실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바로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위기 인식하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설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그 주제 발표는 김춘남 박사님이 해주시는데 김춘남 박사님은 아시지만은 군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한국 정책학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로로서 많은 조언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김춘남 박사님이 오늘 이 제목 2024년 대한민국 총선과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토론회는 바로 포럼 대표인 한민호 선생님. 한민호 선생님은 사실은 전임 정부에 조금 많은 피해를 보셨고 또 한민호 선생님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파들이 다시 결속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신 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에 참석하실 분은 임방순 전 인천대 교수님이신데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으로 계시면서 소중한 경험을 하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다음 토론자는 위금숙 교수이신데 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이시고 소프트웨어 공학 박사이십니다. 소위 선거를 통한 부정선거가 어떤 것인가를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분석한 본인의 지식을 우리와 공유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영재 교수님께서 명지대 교수님께서 소위 이 주제에 대해서 또 김춘남 박사의 견해에 대해서 행정학적 시각에서 아마 비판과 조언을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김수명 박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쾡이한테 시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살쾡이보다 더 무서운 늑대가 지금 한쪽에 웅크리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보면은 총선을 하는데 중국 샤프파워 전략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샤프라는 말이 아주 날카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날카로운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지금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은 가까운 사촌 같은 무슨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샤프 파워 전략으로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살쾡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샤프 파워 전략은 중국 자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학자들이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대외 정치 공작을 말하는 그것이 샤프 파워 전략인데 이걸 우리나라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요 국가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우리 임방순 교수는 중국의 정부하고 공산당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엄청 바뀝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산국가에서 정부라는 건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방침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은 다른 나라에 어떻게 분열을 조장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느냐. 그래서 이걸 특징을 은밀하게 접근한다 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접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강압적으로 한다. 우리 지금 사드 배치할 때 강압적으로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방법으로 매수를 합니다. 매수가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들 페이스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 중국이 개방 개혁을 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게 중국 공산당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놓고 우리가 개방하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면서 공산당 통치가 정당화되느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공산당 통치가 민주적 통치보다 우월하다. 이걸 세계에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시진핑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상전을 전개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중국의 샤프파워 공작이 미국은 물론 유럽의 주요 국가들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그 다음 여론 조작, 그 다음에는 국가 기밀과 기업 기밀 탈취,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중국 유학생, 중국 교민, 경제인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필요할 때는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경찰서 운영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공자학원이 110개까지 됐습니다만 지금은 30개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이 중국을 너무나 경계하기 때문에 잘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다만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몰아내면은 그러면 미일 동맹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로 하여금 오키나와는 원래 독립국이다. 독립해야 된다. 이걸 부추고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해라. 미군 철수하면은 미일 동맹이 끝나는 거예요. 오키나와가 주력 부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나라를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중국의 샤파워 전략이 가장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2000년대에 들어서서 뉴질랜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미국과의 FDA가 안 되고 호주와 뭐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남태평양에서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적은 나라고 취약점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이제 날름 들어가지고 집어먹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정치적 교도보 확보입니다. 지금 이민으로 된 나라인데 중국 교민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 교민들이 대부분 도시에가 있습니다. 도시에 한 10% 되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면은 중국의 그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원래 있던 중국 방송사나 신문사나 뭐 잡지사 이런 걸 갖다 전부 중국 자본이 사들어요. 그래가지고 친중국 선전을 합니다. 그러고는 선거할 때는 이제 전부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친중국 후보나 아니면 중국계 후보를 집중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표할 때 전부 몰표를 해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10% 정도가 차지하는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갈라져 있는데 중국이 자본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10% 가지고 몰표를 하니까 그게 중국이 미는 후보가 상당히 당선되고 그래서 친중국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인데 호주는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나라죠. 그런데 자원이 많잖아요. 자원을 어디 팔아요? 중국에 주로 팝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똑같아요. 지금 안보는 미국과 안보를 협력을 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고 더구나 처음에 이제 호주가 노동당 정부 당시인데 그 당시에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도 별로 없으니까 중국에 뭐 많이 팔아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호주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호주가 왜 중요하냐면 남중국 해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 해에서 인도네시아 섬 지나면 호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주를 중국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미국의 전략이 이건 끝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호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의 자본과 중국의 선전과 정치 자금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청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서도 말하자면 중국이 미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그래서 거점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정보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 중국어 호주에 있는 중국어 언론 매체의 95% 이상이 중국 통일전선 공작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 1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중국에 매수됐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에서 중국 유입된 정치 자금의 80%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호주 대륙을 보면 맨 위쪽에 뾰족한 그 반도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항구가 다윈항입니다. 이 다윈항에서 사실은 미국과 호주가 공동 해군 및 각종 훈련을 하는 그 기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 중국 자본에다가 조차를 했어요. 뭐 99년 조차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나디가 났습니다. 그게 말이죠. 미국이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호주에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완인데 지금 중국이 일국 양제 방식으로 통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콩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홍콩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콩을 그냥 강제 접수하고 완전히 중국 페이스대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 무슨 뭐 영국식 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중국 본토에서 화교도를 중국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켜가지고 그게 다수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인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국은 신장 미구르나 티베트나 여기도 원래는 그 원주민들이 많았는데 전부 중국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걸 다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전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타이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론 조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 압박, 정치적 압박, 선거 개입, 비밀 공작을 통한 혼란 조성 뭐 이런 걸 하는데 아예 타이완 자체가 굉장히 적으니까 소위 일지전이라고 해서 타이완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거는 소용없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훨씬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이것을 계속 하면서 그 지금 민주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흡수 통일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만 해협에서 뭐 군사 훈련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타이완의 경우를 보면서 중국이 한국에 지금 똑같은 수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타이완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것이 한국에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바로 인접 국가죠. 그리고 미국과 굉장히 유사한 국가죠. 캐나다에 왜 들어가느냐? 미국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가 캐나다입니다. 근데 캐나다가 이게 좀 엉성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인구가 있는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대거 이주를 해가지고 지금 토론토라든가 그 다음에 밴쿠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 중국계가 10%는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중국계 신문, 잡지, 뭐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는 방송 이래가지고 전부 중국 자본이 와가지고 그걸 계속 중국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계 이민자가 카나다에 한 170만이 되는데 그것이 거의 5%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그 도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됐나요? 그 화웨이 때문에 화웨이 뭐 부회장인가 뭐 누군가 그 카나다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구속되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캐나다하고 옥신각신 하기도 했으면 이게 이제 캐나다에도 지금 굉장한 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냐? 제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할 때는 이 정말 뭐 한파에 울렸죠.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낫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과연 중국을 우리는 시장으로만 봤지 그 외에 무엇을 봤느냐? 그래서 그동안의 한중 관계를 보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전략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6.25 전쟁 때 우리의 적국이었고 또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저는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말에 속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착착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무역 뭐 수지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흑자가 어쩌고 막 이러는데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노골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일본에도 사드가 두 개 이상 배치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한국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을 이제 깨야 되는데 일본은 만만치 않고 한국은 이게 친중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면 말이죠. 이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 반대파, 사드 찬성파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국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 이게 한미 관계를 파탄시키고 친중 국가로 만들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 외교 장관이 가가지고 뭐 산불 무슨 뭐 일하니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중국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드가 미국 무기인데 그걸 이렇게 합의하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을 발로 차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우리 안보 조건을 팽개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자기들의 공약이 상당히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래가지고 뭐 안미 경중 이런 그 전략적 모호성에 매달려 왔지만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분명했다. 지금 중국의 전략이 뭡니까? 미국을 쫓아낸다는 거거든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그 태평양 사령관 중국 방문하고 와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태평양 넓으니까 하와이 동쪽은 미국이 관리하고 서쪽은 자기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정상회담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원래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언론 보고 아니 시진핑이 말이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그랬다. 근데 그게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왜 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 영향권이다. 너 나가라. 너 우리 말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다 하는 얘기는 미국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하기 전날 중국 대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동맹은 냉정시대의 것이니까 끝났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는 그 중국에 대한 경제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구한말에도 친일파, 친중파, 친청파, 친러시아파 있었는데 그게 파가 있으면 그 파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샤프 파워 전략을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국하고 잘하겠다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손만 잡으면 돼요. 그럼 와서 뒤에서 뭐 도와주고 말이지. 돈대주고 막 선전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총선거를 보고 뭐 어떻게 지금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겠느냐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 엘리트층을 매수하는 전략이다. 정당 및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그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언론에서 그 중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다 하는 그런 그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하와이에서 산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계속 지금 언론이 그걸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을 지금 까는 방법은 바로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언론 매체에도 중국 자본이나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 투자 협력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이제 그것이 많이 들어왔지만 특히 강원도에서 그 중국 복합 문화 타운 건설이 있어요. 이게 그냥 중국 기업이 한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그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전국에 그 중국인 마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학원, 뭐 이거는 잘 아는 겁니다. 지금 공자학원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생겼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공자학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학원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작입니다. 여론조작 어떻게 합니까? 친중 세력을 도와주고 반일, 반미, 그 다음에 반보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여론조작 아닙니까? 이거 지금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인데 중국에서 말이죠. 그 이민을 무슨 부자를 해가지고 한국에 얼마만 가져가면은 이게 영주권 준다 하니까 이제 이민 그 부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이민을 보내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남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한국에다가 이게 지금 지역별로 수십만씩 보내면 한국은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멀지 않아 가지고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 개입인데 선거 개입은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친중 세력이 내년 국회에서 다수 세력을 차지하고 다음 선거에서 이긴다면 아까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다시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친중 정당, 친중 후보들에게 여러 가지 자금을 후원하고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반 보수 세력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 그 개표 시스템 이런 것에 중국이 어떤 기술로 어떻게 침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선거 결과도 또 그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 체제 보호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력도 굉장히 없었다. 제가 대통령을 연구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살쾡이만 본 것이 아니고 살쾡이보다 더 무서운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계속 찾아보다가 이 중국의 샤파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국가의 향방을 결정지우는 건데 여기에 외세가 개입하는 것은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안보를 위해서도 이거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과 미래의 결정적인 요소다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남 박사님께서 이제 저 샤파와 특징 또 각국의 사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한국의 선거에 어떻게 개입할까 하는 예측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딱딱하게 재미없기 때문에 여기 권영애 부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애 부장님이 이제 방중을 할 때 강택민 주석이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그때
그 원래 면담 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을 넘겼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이 중요했어요. 우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경제력, 과학적 능력 이런 게 중국은 무조건 흡수해야 되니까 했는데 제가 그 뒤로도 저기